자, 렛츠 고.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차까지 해서 의문론 이제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형태론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단어와 품사, 형태소 뭐 이런 것들 할 건데, 형태론 2주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통사론, 문장의 짜임, 그 다음에 문법 요소 이렇게 해서 총 2주 하면은 총 6주간 현대 문법이 끝나게 됩니다. 자, 수업을 2주차간 들어서 알다시피 쌤 수업은 거의 그 기본 개념 강의에서 기본과 심화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좀 더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형태소 볼게요. 형태소. 자, 형태소란 뜻을 구별해주는 의미의 최소 단위, 의미를 나눌 수 없는 최소 의미 변별 단위. 우리가 크게 어렵진 않아. 형태소는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계속 노출이 된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죠. 자, 의문과 비교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여기 CF 의문이란 이렇게 되어 있지. 의문. 자, 의문은 무슨 개념이었지? 자, 말과 뜻을 자 구별해주는 무슨 단위? 소리의 최소 단위였어. 맞니? 말과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였다라는 점에서 같은 최소 단위이긴 하지만 뭐가 다르다? 그렇지, 범주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태소 OX에 관련된 부분 보자. 자, 1번. 형태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맞니?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 자, 엄밀히 말해서 틀렸어. 자, 어떠한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나누게 된다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최소 단위로 봐야 돼. 가령 여러분들 하늘이라는 단어는 나눌 수 있냐 나눌 수 없냐 라고 봤을 때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나눌 수는 있어. 하하고 늘로 나눌 수는 있지. 하늘을 하하고 늘로 나눌 수는 있지만 나누게 되면 어때? 의미를 상실하게 돼. 나누게 되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엔 조건이 더 들어가야 돼. 나누게 된다면 의미를 어때? 잃어버리게 되는 최소 단위를 자, 최소 단위라는 말이 들어가면 형태소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2번. 형태소와 의문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미의 최소 단위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맞니? 아니지. 의문은 무슨 단위야? 소리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항상 의문과 형태소는 그 기본적인 개념 경계면에서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럼 밑에 바로 형태소의 구분 한번 가봅시다. 형태소의 구분. 자, 형태소는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립과 의존 형태소, 실질적 의미 여부에 따라서 실질과 형식 형태소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자, 밑에 형태소의 도식화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자, 모든 우리가 형태소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자립성 여부에 따른 두 개의 성질 중 하나, 그리고 또 실질적 의미 여부에 따른 두 개의 형태소의 성질 중 하나씩 해서 최소한
두 개의 성질을 가진 형태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형태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하나의 형태소의 성질, 실질적 의미 여부에 따라서 하나의 형태소 성질에서 총 두 개의 형태소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 모든 형태소는. 그러면은 이러한 자립성 여부와 실질적 의미 여부에 따라서 몇 개의 형태소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론적으로. 무조건 모든 형태소는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하나, 실질적 의미 여부에 따라서 하나의 성질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 4개지. 2 곱하기 2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4개의 형태소는, 자, 이 4개의 형태소 조합은 이런 거야. 자,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인 것도 있을 것이고, 맞지? 또는 자립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인 것도 있을 것이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도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도 있는 이러한 4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겠지. 맞니? 우리가 형태소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형태소는 이 4개의 형태소 조합 중 하나에 무조건 분류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론적으로는 4개의 형태소 조합이 나타나지만 이 중에서 하나의 형태소 조합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어떤 게 만들어질 수 없을까? 몇 번? 자실, 자형, 의실, 의형. 자, 추론해 보세요. 의존이자 형식 형태소? 땡. 땡. It's your turn. 러시안 룰렛이야. 의존이자 실질? 맞아? 오, 왜? 찍었지? 그렇죠. 찍은 티가 나죠. 자, 여기에서 형성될 수 없는 형태소는 바로 자립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는 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혼자 자립할 수 있으면서 형식 형태소, 자,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태소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형태소의 조합은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자, 명확하게 어떤 걸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인 것은 딱 3가지가 있어. 뭐? 조사, 어미, 접사. 자,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조사, 어미, 접사는 의존. 자, 홀로 쓰이지 못하면서 형식,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는, 맞지? 뭐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만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는 무슨 기능만 수행한다?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한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고 있으면 좋아. 됐니? 자, 그 다음에 의존이자 실질 형태소는 뭐가 있어? 어간이 있어, 얘들아. 어간. 됐니?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가 있고요.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는 뭐가 있다? 어간이 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는 무엇이냐? 이 조사, 어미, 접사, 어간을 제외한 모든 것, 즉 3번과 4번 형태소를 제외한 자, 모든 것들은 자,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형태소를 분석을 할 때 조사, 어미, 접사, 어간만 알고 있으면 돼. 조사, 어미, 접사, 어간만 분류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사, 어미, 접사, 어간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들은 다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로 때려박으면 된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한번 볼까? 자, 일단 1번부터 러시안 룰렛 한번 해보자. 먹었다는 2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OX. 먹었다. 맞나요? 맞아요? 틀렸죠? 정말 너무 순수해요. 맞죠?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빠지면 안 돼요. 먹었다는 먹, 다 3개의 형태소로 가야 돼. 그 용언의 기본형에서 다라는 종결 어미도 개별적인 형태소로 분류합니다. 총 3개의 형태소예요. 자, 두 번째, 의존 명사는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맞나요? 맞아요? 이제 함정에 한번 빠지더니 이제 바로 대답을 안 하죠. 맞죠? 자, 생각을 해봐.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자. 의실이 있어, 의실? 의실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어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의존 명사가 어간으로 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고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엄매 문제를 이제 풀 때 이제 틀린 이유는 명확한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라, 맞지? 명확한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라 순간적인 직관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문제를 푸니까 이제 문제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 의존 명사는 의존이란 말 때문에 의존 형태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의존 명사는 뭐야? 정체성? 명사야, 명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걸 정확히 암기를 해주고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가 조사, 어미, 접사 세 가지고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는 어간밖에 없고 그 외의 모든 자립이자 실질 형태소는 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자립이자 실질 형태소로 분류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존 명사는 뭐가 있어? 뭐뭐한 것, 할 수 없다 해서 수, 할 따름이다 해서 따름, 뭐 이런 것들이 의존 명사지. 됐어? 자, 이러한 의존 명사가 어간이니?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어간이야? 어간은 뭐야?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지. 먹다의 먹, 먹다의 먹, 예쁘다의 예쁘 이런 것들이 어간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봐도 어간이라 부를 수가 없어.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로 봐야 돼? 자립이자 실질 형태소로 봐야 된다고. 조사함이 접사 어간 중 하나로 분류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뭘로 분류하는 거야? 자립이자 실질 형태소로 분류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둬. 오케이? 자, 3번. 먹다는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맞을까요? 먹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 먹다에서 먹하고 다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어.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먹다는 두 개의 형태소의 결합형으로 되어 있어.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의 형태소인 양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다?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기본적인 개념의 정확한 이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모든 엄매는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영상을 찍어야 돼서 한 명이 수업을 듣더라도 영상을 찍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선택 과목 수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약속을 했으면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뭐, 자, 한번 볼게요. 근데 오늘은 좀 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어제 시험도 보고 해가지고. 자, 한번 볼게. 자, 형태소의 종류 정리해서 어간과 어미 그리고 어근과 접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조사, 어미, 접사, 형식, 의존이자 형식, 맞지? 어간은 의존이자 실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자립이자 실질 이렇게 분류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사, 어미, 접사, 어간 이런 것들만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이제 형태소 분석은 절대 틀릴 일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개념을 파악해주면 좋겠지. 자, 일단은 어간과 어미부터 볼게. 어간과 어미에서 어간에서 간은 무슨 간자일까? 어간, 단어의 사이간이요. 보통 100명한테 물어보면 99명이 사이간이라고 해. 맞지? 간은 줄기 간자야, 줄기. 단어의 줄기가 바로 어간이야. 맞니? 자, 볼게. 하나의 줄기가 있어. 하나의 줄기가 있어. 하나의 줄기가 있으면 이 줄기에 수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뻗어나올 수 있지. 맞아? 왜? 혐오스럽니? 지네 같다고? 아, 그래? 지네는 근데 이렇게 약간 두 발이 이렇게 평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고 보니까 지네 이렇게 본 지도 오래된 것 같네.
자, 일단은 우리가 먹다란 단어에 먹이라는 어간을 한번 보자고. 맞아? 먹다의 어간은 먹이야. 이 먹이라는 하나의 줄기에 수많은 가지인 어미가 결합할 수 있어. 먹다, 먹어, 먹니, 먹고, 먹으려고, 먹다가, 이렇게 등등등등. 한국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이 용언의 어간에 붙는 수많은 어미의 형태가 거의 고정적이지가 않지. 엄청나게 많은 어미가 붙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한국어가 어렵다고 하죠. 자, 여튼지 간에 어간과 어미는 이제 그런 뜻이라 볼 수가 있는데, 자, 킬링 포인트. 어간과 어근을 찾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어간과 어근이 아니라 어간과 어미예요. 어미. 고쳐주세요. 자, 오타가 간혹 있습니다. 맨날 고친다고 고치는데 맨날 고친 파일을 다른 파일에 저장을 해놔가지고 자, 고쳐주시고,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독을 하신 다음에 자, 위에서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시작. 자, 어간과 어미의 추출.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밥을 먹다가 침을 흘렸다. 밥을 먹다가. 자, 먹다가라는 의미에 활용된 표현이 있어. 자, 첫 번째 기본형을 찾는다. 먹다가 기본형이지. 먹다가 기본형이잖아. 자,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부분이 무조건 이 해당 단어의 어간이야. 그러면 여기서 먹다가에서 기본형의 어간을 제외하면 뭐가 남아? 다가가 남지. 그러면 이 다가 부분,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어미 처리해주면 돼. 맞니? 자, 그래서 먹다가의 어간은 먹이고, 맞지? 흘렸다의 어간은 뭐야? 흘리가 되는 거야. 흘리. 그렇지. 흘리가 되는 거지. 흘리다에서 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간을 찾을 때는 무조건 기본형 찾고,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부분들을 자, 어간의 기본형으로 찾고, 그 어간의 기본형을 바로 적용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 분리해 주면 돼. 자, 그러면 먹다가에서 어간의 기본형 빼고 나머지 부분 뭐가 있어? 다가가 있고, 또 흘렸다는 흘리를 제거하면 뭐가 남아? 하고, 그렇지. 다가 남겠지. 어라고 답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것도 분석해 보세요. 깨뜨린 져야지.
확인해 볼까? 자, 깨뜨리네 어간은 깨뜨리다에서 왔으니까 깨뜨리가 어간이고, 자, 어미는 니은이에요. 맞죠? 깨뜨리를 제외한 부분은 니은밖에 안 남죠. 자, 저야지는 책임을 지다가 기본형이니까 지가 어간이야. 맞지? 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야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슬프네 어간은 슬프다에서 왔으니까 슬프가 되는 거고, 맞지? 슬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니은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보여의 어간은 보이다에서 왔으니까 보이가, 맞죠? 보이가 어간이죠. 선생님 저는 거리인데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 자, 보이를 제외하면 어가 남으니까 어가 어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좀 지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잘 봐봐. 선생님 깨뜨리나고 보여 같은 경우에는, 자, 깨뜨리는 어간이 깨다에서 온 거 아니에요? 깨뜨리다 보다 깨다가 더 어간의 기본 형태 아닌가요? 자, 보이다도 보이다보다는 보다가 더 어간의 기본 형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깨뜨리나고 보이에서 이 깨뜨리하고 보이는 기본적인 어간의 기본형에 다른 문법 형태소들이 결합을 했지. 문법 형태소가 결합해가지고 더 길어진 표현이 어간의 기본형으로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길어진 표현으로 어간의 기본형을 찾으셔야 돼요. 알겠어? 자, 됐습니다. 어간과 어미. 자, 그 밑에 어근과 접사 보자.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를 했으면 어근과 접사를 해야 되겠지. 자, 어근과 접사는, 자, 단어 형성 시 사용되는 개념이야. 어간과 어미는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 형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거고, 어근과 접사라는 것은 새로운 단어를 형성과 파생 시 사용하는 개념이라 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일단 어근과 접사를 우리가 분류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 어떤 게 어근이고 어떤 게 접사냐,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어근의 실전 개념을 말해줄게. 어근의 실전 개념은 이런 거야. 첫 번째, 품사로 분류할 수 있느냐. 품사로 분류할 수 있으면 어근이라 볼 수 있어. 품사로 분류할 수 있느냐 여부는 바로 뭐냐면 단어로 불릴 수 있느냐거든. 맞아? 단어를 성질별로 구분한 게 품사거든, 얘들아. 그러면 어떠한 형태소가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뭔지 알려줄까? 그것은 자립성을 따져보는 거야. 자립성. 단어를 따져보는 것은 자립성을 따지는 거야. 가령 이런 개념이거든. 이런 개념이야. 우리가 그 언어의 의미 단위를 크기별로 이제 제시를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이야. 형태소가 가장 작은 단위야. 형태소가 보다 큰 게 바로 단어의 개념이고, 이 단어와 품사는 같은 층위의 개념이야. 맞아? 그리고 단어하고 품사가 문장 내 쓰임으로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단어, 품사, 문장 성분은 비슷비슷한 크기의 개념이야. 부르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자, 이것보다 더 큰 게 문장의 개념이고, 아니, 어구의 개념이고, 자, 2개 이상의 단어를 어구라고 하지. 어구보다 큰 게 문장. 오케이? 자, 문장보다 큰 게 뭐? 단락보다 큰 게 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사실 봐봐. 형태소보단 단어가 큰 개념이잖아. 자, 단어의 정의를 따져보면은 개별적인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에 어떠한 조건이 추가된 게 단어냐면, 자, 그런 거야. 형태소의 조건에 자립성의 조건이 추가된 게 바로 단어야.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만을 뭐라고 부른다?
단어라고 부른다.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만 뭐라고 부른다? 단어라고 부른다. 단 뭘 제외? 조사만 제외하고. 조사는 자립을 할 수 없는 녀석이지만 예외적으로 단어로 분류합니다. 알겠죠? 이쪽에 가서 들어. 이쪽. 잘 안 보여. 이쪽에 가서 들어. 됐어? 그렇다면 이런 거야. 다 봐봐. 뭐지? 풋사과. 자, 얘들아, 풋사과를 보면은 풋 플러스 사과잖아. 맞지? 자, 사과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어때? 자립성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자립성이라는 건 그거야. 자, 20페이지입니다. 자립성이라는 것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가 머릿속으로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야. 너희들이 내가 사과 이랬는데 머릿속에 이 사과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맞아? 그러면 그 사과라는 단어는 자립성이 있어. 근데 아무런 맥락 없이 내가 너희들한테 풋 이랬어. 풋 이러면 선생님 저희도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풋사과의 풋을 말한 건데 이렇게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풋은 뭐가 없다는 거야? 자립성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풋은 자립성이 없어서 접사. 사과는 자립성이 있어서 어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 바로 어근으로 볼 수 있는 실전 개념. 우리가 어근과 접사를 구분할 때 첫 번째 개념은 뭐야? 해당 형태소가 이렇게 자립성이 있느냐. 자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화자가 그 단어를 던졌을 때 아무 맥락 불문하고 그 단어의 뜻이 청자에게 전달이 돼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근의 실전 개념에서 어근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는 무슨 조건이냐면 5어 조건이야. 5어 조건. 5어 조건이라는 것은 1번 또는 2번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시키더라도 우리는 그 해당 형태소를 뭐로 볼 수가 있다? 어근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어근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어간의 기본형이 될 수가 있느냐. 즉 모든 어간의 기본형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로 볼 수가 있다? 어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먹방이라는 단어가 있어. 먹방. 자, 먹방에서의 먹이라는 단어가 맞지? 먹다에서 왔잖아. 먹다의 먹이지. 먹다의 어간이잖아. 맞지? 자, 근데 이 먹방에서 먹은 얘들아 먹이라는 말을 딱 던졌을 때 먹다의 먹이라는 자립성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뒤에 달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어간이 될 수는 있어. 그러면은 얘를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어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어간은 어근으로 볼 수 있어. 그러면은 보통 하는 질문이 이런 거거든. 선생님, 근데 이 먹방의 먹을 그러면 어근으로 봐야 돼요? 어간으로 봐야 돼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얘는 어간이 어근으로 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좀 헷갈리겠지. 언제 어간의 개념을 써야 되고 언제 어근의 개념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맞아? 수경아, 너는 학교에서 별명이 뭐니? 모르겠어요가 별명이야. 이 친구의 별명은 모르겠어. 학교에서는 얘한테는 모르겠어요라고 부르는 거야. 야 모르겠어요 이렇게 애들이 부르는 거야. 집에서는 너를 어떻게 불러? 이름 수경아 이렇게 부르겠지. 맞아? 잘 봐봐. 학교에서는 모르겠어요 라고 불리는 애가 집에서는 수경아 이렇게 불린다는 거야. 근데 이 두 존재가 다른 존재야? 같은 존재지. 같은 존재지만 얘가 학교에 있냐 집에 있냐에 따라서 어때?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이야. 같은 존재지만. 즉 먹다의 먹이 맞아? 먹다의 먹이 활용 과정에서 쓰였어. 즉 뒤에 고, 어서, 다가 이러한 식으로 어때? 다른 어미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됐어. 그러면 이 먹은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어간이라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 먹이 뒤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됐어. 먹보 이런 식으로, 먹개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데,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이 어간이 사용됐어. 그러면 이 어간을 어근으로 보는 거야. 맞아? 근데 뒤에 어미랑 결합하면 이 어간을 뭐로 보는 거야? 그냥 어간으로 보는 거고. 같은 존재지만 어느 측면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 동일해. 맞지? 자, 필기 마치시고 30초 뒤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자, 먹보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먹보. 자, 일단은 먹보를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로 나눠보면은 먹하고 보로 나눌 수가 있어. 맞지?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근을 동그라미, 접사를 세모해 볼 거야. 자, 선생님 근데 접사는 안 배웠는데요. 그냥 그냥 아니면 다 접사 처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먹부터 파악해 볼게. 먹 자립성 있어? 먹 자립성 없어요. 물론 먹물할 때 먹의 의미면은 자립성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먹은 자립성이 없어. 그럼 두 번째, 뒤에 달을 붙였을 때 말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간의 기본형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거든. 뒤에 달을 붙였을 때 말이 돼? 말 되지. 그랬을 때 그 어간의 뜻을 갖고 있어. 먹보의 먹은 먹다의 뜻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 메커니즘으로 먹보에서 자립성 있어? 응, 없어. 뒤에 달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어간의 기본형이요. 보다 뒤에 달을 붙였을 때 말이 되긴 해. 하지만 보다의 보입니까? 아니죠. 그럼 얘는 뭐야? 접사. 자, 그러면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무슨 단어? 파생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바느질. 자, 바느질은 뭐 리을 탈락이 나타나긴 했는데,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느는 아무래도 바늘에서 온 단어겠죠. 자, 바늘. 자, 자립성 있습니까? 응, 이건 자립성 있어. 어근이야. 자, 그리고 바느질에서 자립성 있어? 자립성 있기는 힘들어. 그럼 뒤에 달을 붙였을 때 말이 돼? 질다? 뭔가 그 수분이 많다라는 느낌의 질다라는 단어 있지만 여기선 그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어. 맞지? 그럼 얘는 뭐? 접사. 이런 식으로. 맞지? 자, 좀 어려운 거 해볼까? 좀 어려운 거 해볼게. 단호박. 단호박은 어떨까? 단 플러스 호박이지. 단은 자립성 있어? 단 없지. 어간의 기본형이야? 단다. 말 안 되지. 근데 이런 것들은 외워줘야 돼. 얘는 달다에서 왔어. 달다의 어간 기본형인데 활용 과정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 불규칙이야. 맞지? 그래서 달달한 호박을 단호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어근이고 호박도 어근이라서 얘는 뭐야? 합성어야. 됐어요? 뭐 이거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밤새서 해야 돼. 밤새서 해야 되는데 뒤에 예문들
연습한 예문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뒤 돌아가다 보면은 자 여기 있거든요. 여기 25페이지. 자 25페이지에 이거 자 숙제를 해오세요. 이 표 다 채워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25페이지 형태소 분석 연습. 자 뒤에다 해놨는데 다 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은 자 다 수능 기출입니다. 알겠어? 여기 있는 단어들만 분석을 하더라도 어근과 접사에 관련된 한 10개 정도의 문제를 푼 효과야. 기출문제 10개 정도 문제 푼 효과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 이게 자 앞으로 들어가. 자 다음 페이지 접사의 종류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어근과 접사의 종류 정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어근부터 보자. 어근부터. 자 어근도 자립성에 따라서 규칙적 어근과 불규칙적 어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아직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고 심이라고 적어보세요. 이건 심화 시간 때 좀 다룰 거예요. 자 심화 시간 때 다루긴 할 건데 어렵지는 않아. 이 어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립성이 있거나 어간의 기본형만 어근이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자립성이 없는 어근도 있기는 해. 그게 정말 예외적이거든. 그래서 자립성이 있는 어근과 없는 어근을 규칙적 어근, 불규칙적 어근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해. 근데 이 규칙적과 불규칙적 어근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뭐냐면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여부야. 즉 어근의 품사가 분명하다, 어근의 품사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라는 것은 단어의 어원을 알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차이점인데 사실 잘 나오지는 않고 맞지? 그냥 이러한 예시들만 있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지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웅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맞지? 자 이어적기가 된 거야. 이어적기가 된 건데 자 왜 이어적기가 됐냐면 사실은 이 웅이라는 그 명사파생 접사가 맞지? 명사파생 접사가 정해진 형태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어적기가 된다라는 건데 이건 한글 그 맞춤법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여튼지 간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아름이라는 어근, 따뜻하다 해서 따뜻이라는 어근은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출처를 알 수가 없어. 이 어근의 품사가. 맞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슨 어근이라고 한다? 의미는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정확히 어떠한 품사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규칙적 어근이라고 한다 정도만 그냥 가볍게 알아도. 자, 이 불규칙적 어근은 자 여기서 밑줄 하나. 다른 형태소와 결합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야. 즉 아름이라는 단어는 아름이라는 어근은 답이라는 접사하고만 결합이 돼. 아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다고. 다른 형태소랑 결합하기엔. 따뜻이라는 어근도 마찬가지야. 하다라는 특정 접사하고만 결합을 하지 따뜻, 답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접사하고는 결합하기 힘들어. 뭐 그런 것들이 불규칙적 어근의 특징이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 녀석이 중요해요. 접사가 정말 중요하죠. 자 접사 봅시다. 접사의 종류는 위치 여부에 따라서 접두 전미, 기능 여부에 따라서 지배 한정. 용어에는 집착할 필요 없어. 용어에는 집착할 필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어라는 것은 그냥 개념을 묶어두는 맞죠? 하나의 그냥 임시적인 개념일 뿐 이 용어 자체에 용어를 암기하는 데 집착할 필요는 없어. 이러한 개념적 범주가 머릿속에 나눠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개념적 범주를 나누기 위해서 이 용어들을 뭐 알아두는 것은 뭐 효과적일 수는 있지. 자 일단은 어근 앞에 붙는 접사를 접두사라고 하고 어근 뒤에 붙는 접사를 전미사라고 해. 머리도 꼬리미를 이제 기억하면 어렵진 않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접두 전미사는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자 근데 기능 여부에 따라서 자 해당 어근 자 접사가 결합하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자 접사도 있고 자 접사가 결합하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접사가 있어. 그것을 각각 지배하고 한정적 접사라고 구분을 하는데 자 일단은 한정적 접사부터 먼저 보자고. 자 결합하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고 해. 자 여기서 형광펜 칠 수 있으면 쳐줘.
어간과 파생어의 품사가 같아. 죄송해요. 어간을 어근이라고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소한 오타가 있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늘 실망을 합니다. 자, 어근과 파생어의 품사가 같은 걸 뭐라고 한다? 한정적 접사라고 합니다. 맨날 이런 거 보면 수정을 하거든. 수업 끝나고 수정을 해. 근데 또 다른 파일에다 하는 거야. 맞아. 이런 식의 문법 파일이 한 100개 있어. 자, 휘감따를 볼게요. 휘감따. 자, 휘감따를 보면은, 자, 감따가 이제 어근이고, 맞지? 자, 휘가 접사인데, 휘감따는 휘다의 휘가 아니에요. 맞죠? 이건 알아두세요. 휘감따의 휘는 휘다의 휘가 아닙니다. 접사예요, 접사. 자, 어찌됐든 간에 감따는 뭐야? 동사인데, 휘감따도 뭐야? 동사야. 그러니까 휘가 붙음으로써 원래 그 어근의 품사가 바뀌질 않았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한정적 접사가 되는 거야. 의미를 한정해 주기만 한다는 거야. 자, 산발이도 마찬가지야. 산발이 별표 쳐주고, 산발이는 알아도 예시. 자, 산발이라는 명사 뒤에 이라는 그 명사 파생 접사가 붙었는데 어때? 여전히 명사가 붙었지. 명사 파생 접사가 아니라 그냥 이라는 접사가 붙었는데 여전히 품사가 뭐야? 명사야. 어근의 품사가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뭐야? 한정적 접사라고. 오케이? 자, 풋사과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풋사과. 사과 명사, 풋사과도 명사. 그렇기 때문에 풋은 뭐다? 한정적 접사. 한정적 접사는 어근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들어줘, 좁게 만들어줘. 좁게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해돼요? 자, 지배적 접사 봅시다. 지배적 접사. 지배적 접사는 한정적 접사랑 다르게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야. 그렇기 때문에 형광펜. 여기도 어근이야, 어근. 어근과 파생어의 품사가 다릅니다. 오케이?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 지배적 접사는. 됐니?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접사는 뭐다? 지배적 접사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접사에서 접사를 전미사라고 적어줘. 전미사. 대부분의 전미사는 지배적 접사로 사용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 자, 일단 지우개란 단어부터 보자. 지우개란 단어는, 자, 지우다의 어간, 지우의 개라는, 자, 개라는 형태소가 결합했지. 지우는 지우다에서 온 단어가 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근이야. 근데 보통 어간이 어근으로 됐을 때는 그 어간의 품사는 동사 혹은 형용사겠죠. 자, 지우다의 품사는 동사야. 근데 개라는 접사가 붙어가지고, 자, 품사가 뭘로 변했어? 명사로 변했지. 원래 어근의 품사가 변했지. 그러면 이 개라는 접사는 무슨 접사의 이름이 붙어? 명사가 아닌 걸 명사로 바꿨기 때문에 얘를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하나 더 해볼까? 공부하다. 자, 공부는 뭐야? 명사야. 자, 그리고 하다는 접사거든. 하다는 접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암기해둬, 얘들아. 자, 공부는 명사 어근인데 하다라는 접사가 붙어서 공부하다라는 뭐가 됐어? 동사가 됐지. 그러면 하다는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아닌 걸 동사로 만들어줬으니까 동사 파생 접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좀 헷갈릴 거야.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뒤에. 자, 일단 뒤에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를 하기 전에, 자, 핀포인트 개념 하나만 체크해 봅시다. 아니다. 넘어가. 일단 뒤에 거 하고 다시 오자. 다음 페이지. 자, 일단 접사 심화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사 심화 정리. 자, 수능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왔던 지배적 접사들. 맞아? 수능과 평가원, 학평, 그리고 평가원.
수능, 그 교육청 뭐 할 거 없이 한 번이라도 나왔던 접사를 다 정리한 거예요. 자, 일단 지배적 접사의 종류 정리해서 일단 명사파생 접사 보겠습니다. 이, 개, 보, 기, 의, 미음. 의, 미음은 이 형태야. 음도 있고 미음도 있어.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자, 어근을 여러분들, 어근을 자, 동그라미 표시해 보시고, 자, 접사를 자, 세모 표시 한번 해보세요. 맞죠? 접사를 세모 표시 해보시고, 아니야. 이거 잠깐 멈춰. 어근 접사 하는 건 너무 쉬운 것 같고, 어근 접사 구분하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 이거 하지 말고 우린 좀 응용해보자. 자, 일단은 명사파생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 것을 자, 동그라미 표시해놔. 동사 어간을 명사로 파생시키는 단어를 동그라미. 형용사 어간을 자, 명사로 파생시키는 것을 세모. 그 다음에 그 외의 품사를 명사로 파생시키는 것을 네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명사 파생 접사의 종류를 구분해봐. 가령 길이는 길다라는 동사의 형용사야. 길다는 형용사지. 형용사가 명사가 됐기 때문에 얘는 세모가 되는 거야. 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한번 해봐. 아이고. 1분 30초, 2분은 좀 길고, 1분 30초? 조용히 했으면 좋겠지. 알았어. 자, 봅시다. 영상으로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길이 세모, 높이 세모, 똑똑이는 똑똑 뭡니까? 똑똑 부사야. 오, 부사야. 부사가 명사가 됐죠? 자, 덥게는 오씨, 어? 덥다는 동사예요. 동사 동그라미죠. 지우다는 동사죠. 읽다 동사죠. 쓰다 동사죠. 슬프다 형용사죠. 기쁘다 형용사죠. 묻다에서 왔어요. 맞아? 동사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동사 파생과 형용사 파생은 두 개 묶어준 다음에 별표. 자, 동사 파생하고 형용사 파생에서 일단 첫 번째는 이 하를 구분하셔야 돼. 하. 자, 이 하는 아까 전에 말했던 이 하다거든요. 하다. 우리가 이제 접사를 따질 때 뒤에 붙는 그 종결어민 다는 제외하고 다를 제외한 부분만 접사로 봅니다. 그래서 동사 파생 접사도 하다에 하가 있고 형용사 파생도 하가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 뭘 보고 구분해야 돼? 그렇지. 하다가 결합된 단어의 성질을 보고 구분을 해야 돼. 자, 공부하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동사지. 근데 건강하다는 어때? 형용사지. 어떻게 구분해? 가장 많이 쓰는 동사 형용사 구분 표지가 뭐야? 서너 말어미 니은. 그렇지. 현재 시제 니은 넣어보면 되는 거잖아. 공부한다 말 되지만 건강한다 말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하다 잘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형용사 파생 접사는 하다를 제외하면 뭐뭐롭다.
뭐뭐스럽다, 뭐뭐답다 이런 식으로 제약이 강한 접사들이 많아요. 제약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근과 결합하기 힘든 자 이러한 좀 특이한 녀석들이 많아요. 자 일단 동사파생 접사에서는 자 이희추가 있거든요. 이희추가 뭐죠? 이희추 어디서 많이 봤던 녀석이죠? 이희추 이희리기 우구추 들어봤죠? 맞아? 자 이희리기 우구추 있잖아. 이희리기 우구추. 자 이희리기 우구추 들어봤지? 이희리기 우구추는 무슨 접사야? 피동 접사. 피동 그리고 점 사동 접사지. 맞아? 이희리기 우구추는 피동 혹은 사동을 만드는 접사잖아. 근데 피동 혹은 사동은 다 뭐야? 결국 피동이든 사동이든 동사를 만든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피동과 사동 접사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 얘들아. 얘네들이 이 피동과 사동 접사들이 동사 어간의 결합 이 피동과 사동 접사 이 X 얘네들 X라고 할게. 이 동사 어간에 이 X가 붙으면 이 X는 뭐야? 이 X는 한정적 접사로 밖에 안 쓰여. 이해되지? 이해돼? 먹다라는 동사 어간 뒤에 사동접사 이가 붙어서 먹이다라는 사동사가 됐어도 품사는 안 바뀌어. 여전히 사동사도 동사니까. 근데 별표 형용사 어간에 이 피동 또는 사동접사 X가 결합하면 이 X는 뭐가 된다? 지배가 되는 거야. 왜? 품사가 바뀌었잖아. 즉 높다는 형용사거든. 높다에 사동접사 이를 결합해서 높이다. 건물의 높이를 높이다. 이런 식으로 사동 표현을 만들면 그 높이다에서 이는 뭐가 되는 거야? 사동접사인과 동시에 높다의 품사를 형용사에서 높이다라는 동사로 바꿨기 때문에 지배적 접사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높이다 이 녀석 별표 밑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밝히다 이 녀석도 밑줄. 됐죠? 넓히다 이 녀석도 밑줄. 넓다는 형용사야. 맞지? 넓히다. 여기서 히라는 사동접사와 결합해서 뭘 높였어? 지배적 접사로 사용했어. 낮다. 낮추다, 늦추다. 자, 이 별표 친 녀석들은 다 뭐야? 그렇지. 지배적 접사. 지배적 접사가 쓰여서 품사가 바뀐 케이스들을 말해. 됐니? 됐어? 왜? 어그로 끄지 말고 빨리 주워요. 조금 게으른 성격이네. 맞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자, 부사파생 접사는 이하고 히가 있는데 이는 명사파생 접사 이하고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1분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킬링 포인트 자, 이미 설명했던 거예요. 한번 읽고 이해해 보세요. 됐어? 자, 일단 전 페이지 가서 요거 잠깐만 보고 가자 얘들아. 대부분의 지배적 접사는 전미사 40분. 대부분의 지배적 접사는 전미사. 자, 볼게요. 대부분의 지배적 접사는 대부분 전미사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90% 이상이 뭐야? 99%죠. 자, 근데 아래의 경우는 접두사가 지배적 접사로 쓰이는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자, 강마르다라는 품사는 형용사인데, 자, 마르다는 뭐예요? 동사입니다.
맞죠? 강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어때? 마르다의 품사를 바꿔줬죠. 메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강마르다, 메마르다.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건 평가원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나와도 학평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개념. 오케이? 자, 체크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어디? 이제 단어 가자. 단어. 23페이지. 자, 선생님 형태소 끝냈나요? 네, 형태소 끝났습니다. 자, 단어 볼게요.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최소 단위.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최소 단위. 오케이? 형태소가 자립해서 쓰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한다? 단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단어라고 하는 거야. 뭐 빼고? 조사 빼고. 오케이? 자, 비슷한 뭐 좀 헷갈리는 개념으로 어절이라는 개념이 있죠. 어절. 어절은 무슨 개념 얘들아? 띄어쓰기의 단위야. 맞아?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쓰인 어절의 개수 구해볼까? 숫자만 잘 세면 되지. 맞아? 몇 개야? 저 넓은 밭을 혼자 갈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 오래 살았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죠. 어절의 개수는 11이에요. 세븐일레븐처럼. 근데 세븐일레븐이 왜 세븐일레븐이야? 알아? 몰라? 7시부터 11시까지 한다고 해서 세븐일레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정성은 다르죠. 맞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7시부터 11시까지는 거의 하루 종일 한다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GS 25시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렇죠. 자, 단어의 개수를 물어보면 몇 개라고 해야 돼? 단어의 개수. 어떠한 문장에서 단어의 개수를 물어봤어. 몇 개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단어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일단 어절의 개수에 조사의 개수를 추가하면 돼. 잘 봐봐. 우리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는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단어라고 했잖아. 자립하여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이 개별적인 어절의 단위하고 단어의 단위는 일치해. 하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어와 어절의 단위는 일치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되는 조사를 맞죠? 단어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문장에서 자, 단어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절의 개수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서 쓰인 조사,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런 개수만 더해주면 돼. 그러면은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 그 다음에 은이라는 보조사, 애라는 부사격 조사 해서 총 몇 개의 조사가 있어? 3개의 조사가 있기 때문에 단어의 개수는 총 14개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죠? 됐니?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단어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자, 단어의 구조 보겠습니다. 단어의 구조. 단어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어근과 접사로 구분되어 있죠. 구성 요소 결합에 따른 단어의 구분을 보자 얘들아. 자, 일단 단어는 복합어랑 단일어로 나눌 수가 있어. 자,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 즉 하나의 단일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볼 수가 있고 얘들은 기본적으로 어때? 나눌 수가 없어. 어근, 접사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어를 보자. 복합어는 2개 이상의 형태소로 결합된 게 복합어야.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라는 2개의 형태소로 결합된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가 있어. 맞지? 자, 이랬을 때 합성어에 관련된 문제, 파생어에 관련된 문제 각각 정리해 볼 거야. 일단 합성어에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첫 번째, 의미 구성 방식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합성어를 3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문제가 합성어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야. 자, 우리가 이 합성어라는 게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얘들아. 맞지? 이랬을 때 각각의 어근을 A, 각각의 어근을 B, 즉 A와 B라는 서로 다른 2 어근이 결합해서 A 플러스 B라는 합성어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이 합성어는 그 A와 B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의 의미 구성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대등 합성어부터 볼게. 대등 합성어는 바로 뭐냐면 얘들아, A하고 B라는 합성어가 어근끼리 만나서 뭐가 된 거야? A, B가 된 거야. A 플러스 B가 만나서 A, B가 된 건데,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레고 블럭과 같은 느낌이야. 레고 여러분들 조립해 본 적 있어? 레고 블럭은 어때? 블럭과 블럭끼리 결합을 딱 하면 어때? 블럭이 합쳐지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리가 가능해야 돼. 근데 분리가 이렇게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과정에서 이 각각의 어근들의 의미가 변하면 안 돼. 이해돼? 잘 봐봐. 마소, 말과 소거든. 리을 탈락이야. 말과 소인데 말과 소를 합쳐서 마소라고 불러. 말과 소를 또 다시 마소로 분리하는 과정, 결합과 분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형태소의 의미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정확히 대등합성어는 A라는 단어의 의미가 50, B라는 단어의 의미가 50 해서 50 플러스 50이 100 이렇게 된 느낌이야. 높푸르다. 높다 의미 반절, 푸르다 의미 반절. 손발, 손하고 발. 논밭, 논하고 밭 이런 식으로. 뗐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어때? 전혀 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됐어? 가장 기본적인 합성어의 형태죠. 자, 근데 종속합성어 보자. 종속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본래 의미를 가지되 수식 관계를 통해서 연결된 말. 즉 이런 느낌이야. A 플러스 B인데 A, B 해서 A, B 느낌이야. A가 B를 수식해주는 느낌인데 결합하고 난 뒤에 어떠한 단어의 의미가 강해? 뒤에 결합하는 형태소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남아있어. A는 거의 잘 남아있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소나무 보자. 소나무. 솔방울이 달린 솔로 된 나무. 쇠의 못. 쇠로 된 못. 돌다리. 돌로 된 다리. 손수건. 손 크기의 수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쇠의 못 같은 경우에는 대등합성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등합성어라고 한다면 쇠못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쇠하고 못 이렇게 쇠하고 못 50대 50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분리가 안 돼. 돌다리도 마찬가지잖아. 돌로 된 다리인데 돌과 다리라는 두 개의 의미로 쪼갤 수가 없어. 앞에 있는 형태소가 뒤에 있는 형태소로 수식해주고 맞지? 의미의 중심은 어때? 뒤에 있는 형태소가 가져가는 느낌이야. 이게 종속합성어야. 종속합성어. 자, 융합합성어. 융합합성어는 쉬워. A 플러스 B가 브랜드 뉴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의미. 원래 어근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거야. 자, 밤, 낮. 밤과 낮이 합쳐져서 항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춘추. 봄춘, 가을추. 봄과 가을이란 뜻이 합쳐져서 어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나이를 묻는 정중한 표현으로 바뀌었어. 빛광 소리음. 빛과 소리가 합쳐져서 시간이란 표현이 만들어졌어. 돌다하고 가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져서 passed away. 죽다라는 뜻이 만들어졌어. 맞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됐죠? 자, 분류해보세요. 밑에. 실제 기출됐던 예시입니다. 자, 오누이는 오빠와 누이야. 오빠와 누이. 자, 주며느리는 그 콩벌레 같은 거야. 콩벌레. 딱 만지면은 막 몸 둥그렇게 람머스처럼 말아가지고 막 징그러운 새끼들 있지. 막 그런 것도 막 튕기거든.
자, 이제 2차 과제가 있습니다. 자, 1차 분석은 얼추 됐을 거예요. 자, 2차 과제가 있어.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서 대등합성어 또는 종속합성어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그 해당 합성어의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단어 중에서 2개 이상의 합성어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봐.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여기서 쓰인 예시들의 단어들 중에서 맞지? 너희들이 특정 대등 종속 융합 중에 하나로 분류를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분류를 이미 했지만 이 단어는 내가 대등으로 분류했지만 종속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 단어의 의미도 있어. 또는 융합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예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추가 1분. thinking 하세요. 자, 제가 말하는 거 받아먹는 것보다는 기억에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자, 10초 뒤에 같이 할게요. 좀 생각해 봤어요, 얘들아. 자, 일단 오누이 보자. 오누이. 오누이는 오빠와 누이. 오빠와 누이. 대등. 자, 까치발 패스. 자, 쥐며느리. 쥐며느리는 네모. 벌레라고 했죠, 벌레. 손수건 위에서 했죠, 세모. 벼락부자. 예은아, 벼락부자 뭐야? 네모라고? 자, 봐봐. 네모가 되려면 A와 B의 2개의 의미 중 어떤 것도 이 해당 합성어에 남아있으면 안 돼. 벼락부자는 부자의 의미는 남아있어. 그러니까 C는 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융합합성어가 되려면 얘들아 원래 어근의 의미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흔적도 없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벼락부자는 뭐야? 벼락처럼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에 된 부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모로 봐야 돼. 느낌이 왔어? 갈등 뭐야? 갈등? 갈나무 강자, 갈나무 갈자, 등나무 등자. 저번 시간에 의문하면서 했었죠. 자, 이거 뭡니까? 융합이에요, 융합. 자, 그 다음 비빔밥. Do you know 비빔밥? Do you know 비빔밥? 비빔밥? 세모죠? 비벼 먹는 밥. 됐나요? 자, 주인공은 누구였어? 까치발이었어, 얘들아. 자, 이게 까치발을 조사하다. 까치를 잡은 거야. 맞아? 까치를 잡아가지고 진짜 까치의 발을 조사해. 여기서 까치발은 뭘까? 그렇지. 이거는 종속으로 봐야 되겠지. 까치발. 사실 이 까치발의 의미는 까치 띄고 발로 봐야 되긴 하지만 맞지? 까치발을 뜨다. 까치발로 보다. 까치발은 어때? 뒤꿈치를 들다 이런 의미겠지. 뒤꿈치를 들다의 의미는 뭐겠어? 융합합성어의 의미입니다. 맞아?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손발은 우리가 무슨 합성어? 대등합성어의 의미로 이미 분류는 했어. 맞지? 손발이 차다의 의미는 대등합성어겠지. 자, 손발의 융합합성어적인 의미를 자, 예시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 손발이 안 받는다. 손발이 안 맞다. 손발이 안 맞다 해서 손발은 뭐가 되는 거야? 융합합성어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자, 봐봐.
어떠한 합성어의 대등종속 융합 여부에 대한 문제는 이미 10년도 후반대에 기출된 바가 있어. 그래서 요게 다시 나올 리는 안무하고, 이제 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한 단어 내에서도 문맥에 따라서, 문맥의 의미에 따라서 자, 대등과 융합 이러한 식의 합성어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앞으로의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요건 나온 바가 없으니까. 됐어? 넘어가. 자, 형성 방식에 따른 분류 보자. 합성어의 형성 방식에 따른 분류. 자, 합성어는 앞에서 봤듯이 얘들아, 의미 구성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형성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 자, 이랬을 때 합성어는 자, 통사적, 즉 우리나라의 문법 구조로 설명이 되는, 우리나라 말의 문법 구조로 설명이 되는 구조로 결합이 된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반대로 비통사적에서 비는 뭐야? 접사지, 접사. 앞에서 언급했던 통사적인 합성어의 특징이 아닌 것, 즉 우리나라의 문법 구조로서 설명이 되지 않는 합성어를 비통사적인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은 통사하고 비통사 공부하는 방법은 물론 둘 다 구분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근데 1차적으로는 어때? 비통사적인 합성어에 해당되는 예시를 먼저 외우고, 맞죠? 이것만 외우더라도 기출문제를 푼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왜냐면 비통사적인 합성어 예시를 외운 다음에 내가 외운 비통사가 아니면 다 통사겠지,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때려박으면 문제는 다 풀어 얘들아. 근데 너희들이 1등급 엄매 그 13분 엄매 11분 30초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나중에는 외워줘야 돼. 6평 전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비통사적인 합성어만 외우고, 이것이 아니면 통사적 합성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자, 통사적 합성어는 2달 내에, 맞죠? 2달 내에 6평 전까지 천천히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자, 밑에 별표 쳐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시간이기 때문에 비통사적인 합성어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통사적인 합성어는 자,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번은 자, 제외하겠습니다. 불규칙적 어근은 아무래도 안 다룰 것 같아요. 맞죠? 이번 수특에서는 안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죠. 3개만 외우면 돼. 첫 번째, 어간 뒤에 어미 외성분이 왔어. 즉 어떠한 형태소가 딱 분석을 했는데 어간이야. 근데 뒤에 어미가 와야 되는데 어미가 아닌 성분이 왔어. 그럼 뭐다? 비통사야. 자, 보자. 접칼을 보자고. 접칼은 접이 뭐야? 접다의 어간이지. 근데 칼이 뭐야? 명사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야. 형성 방식에 따른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접다라는 어간 뒤에 오는 이 성분이 명사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미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돼. 접다라는 어간 뒤에 어미가 아닌 성분이 왔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비통사.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가야 돼. 알겠어?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 이거 렉 걸리면 안 되거든? 통사 비통사에 대한 문제가 통사 비통사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 어간 뒤에, 접이라는 어간 뒤에 오는 성분이 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 자, 2번째, 덮밥. 어간이네? 뒤에 오는 성분이 뭔지 판단하는 거야. 어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어미가 아니네? 비통사.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가는 거야. 건북닭. 어간이네? 뒤에 어미가 와야 되는데 북이 왔어. 북. 어미가 아니네? 얘도 어간이잖아. 또 어간이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미가 아니네? 너 비통사. 이렇게 가는 거야. 높푸르다. 높다라는 어간 뒤에 푸르가 왔어. 어미야? 어미가 아니네? 그럼 뭐야? 비통사. 어미가 아니네? 비통사. 어미가 아니네? 비통사. 오케이? 간단하지? 맞아? 간단하지. 자, 2번째. 부사 뒤에 명사가 오면 비통사. 척척, 산들 다 부사입니다. 됐어요? 예시가 공부하다가 좀 틀린 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의 여부에 따라서
오, 이게 부사였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문제를 틀리게 된다? 여기다 이제 예시 플러스 알파 적어주세요. 알겠죠? 자, 3번은 패스하도록 하고 4번은 자,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죠. 중국어의 어순은 어때? 우리나라의 단어의 문장의 어순과 같아? 영어의 어순과 같아? 영어의 어순과 같죠. 그래서 중국어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들은 영어의 어순 구조로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가령 등산이란 단어는 오를 등 외산이야. 오를 등 외산. 등, 오르다. 뭐? 산을. 우리나라 문장 구조는 어때, 얘들아? 목적어 서술어 OV 구조잖아. 맞지? 근데 영어와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서술어 목적어 구조로서 우리나라의 문장 구조의 통사 구조가 달라. 이해돼? 자, 독서도 읽을 똑 책 써 해가지고 읽다 책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거는 어때? 잘 나오진 않아. 왜냐면 이 한자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나오기는 좀 힘들어. 그럼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개념은 이 두 가지야. 됐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일단 외우고 통사 비통사 문제를 풀면은 기출문제는 다 털립니다. 맞아요? 기출문제는 다 털리지만 혹시 몰라. 그러니까 이건 추후에 공부를 해줘야 돼. 알겠지? 시험한 시간 때 내가 이제 조져줄게, 저거는. 됐어? 자, 넘어가. 자, 파생어의 형성과 분류 보자. 이제 파생어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자, 사실 접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한정 지배 있죠. 그거. 거기에서 보통 출제 포인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 정도로만 좀 한정하기로 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단어의 의미. 자, 단어의 의미는 자, 요런 세 가지가 있어.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어관계. 유의관계는 두 개의 단어의 뜻이 비슷하니까 유의하세요.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고. 자, 반의관계는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며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의미 관계를 말하는 건데, 자, 반의관계는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기도 해. 오케이? 반의관계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얘들아. 오, 직접 구성 요소까지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이러면은 오늘 그래도 진도가 괜찮은 것 같아. 진도가. 지금 제가 거의 핵심만 팍팍팍팍 치고 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 정도 진도는 뭐 어떤 인강을 들어도 한 3시간 30분 정도 진도일 겁니다. 보통 그런 진도예요. 자, 쓸데없는 거 지금 다 빼고 가고 있어. 진짜. 이 참치로 따지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참치김밥을 말아주는데 그 참치 막 기름 다 짜가지고, 맞지? 맞아? 그 묵은지랑 해가지고 참치랑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가지고 한 입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념을 지금 편집해서 주는 거야. 알겠어? 맛있지? 좀 힘들어. 내가 요즘에 이해 좀 해줘. 자, 유의관계는 이제 두 단어의 관계가 이제 비슷한 관계들,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진 않아. 오케이? 자, 일단 반의관계를 보면은 반의관계에 대한 정의 하나만 좀 알아둬. 자, 반의관계는 반의관계를 이루는 두 쌍들은, 맞지? 자, 반의관계를 이루는 두 단어쌍은 하나의 의미 차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단어 쌍을 반의관계라고 해. 하나의 결정적인 의미 차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미 관계가 동일한 단어의 쌍을 뭐라고 한다? 반의관계의 단어 쌍이라고 한다는 거야. 가령 얘들아, 가령 처녀와 총각은 반의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 맞지? 미혼, 결혼을 하지 않았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다른 모든 의미는 겹치지만 결정적으로 어때? 성별이 달라. 맞지? 근데 총각과 할머니는 반의관계가 될 수 없어. 왜 반의관계가 될 수 없냐면 결정적인 의미 차이가 2개 이상 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총각과 처녀는 남과 여라는 결정적인 의미 차이를 제외하면 어때? 유사점이 더 많아. 근데 총각과 할머니는 어때? 성별도 다르지, 나이도 다르지,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많다는 거야. 2개 이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가 2개 이상이면 반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의어는 모순적이게도 어때? 다른 것보다는 같은 점이 많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지? 뭐 그건 그렇고. 자, 반의 관계를 또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얘들아. 자, 상보 반의어, 정도 반의어, 방향 반의어. 이거 3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상보 반의어는 두 단어의 반의어 쌍이 서로 상호보완적 모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의어 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내가 의문 시간에 상보적이라는 말 정리해 준 적 있어. 상보적이라는 말 무슨 뜻이었어? 대칭? 수경이 곱하지 말고. 상보적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그렇지. 상보적이라는 말은 앞에서 내가 정리를 해놨을 거야. 서로 출현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 맞지? 자, 우리가 두 단어의 그 반의어를 A하고 B라고 했을 때, 이 A하고 B가 어떠한 개념을 꽉 채우는 50대 50의 관계를 구성을 하면서, 자, 한 단어의 그 반의적 의미는 다른 단어의 의미가 되는 상호 모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단어의 쌍을 상보 반의어라고 해. 가령 여자와 남자는 성별이라는 그 개념적인 범주를 두 단어가 완성시킴으로써 모든 여자가 아닌 존재는 남자가 되고 모든 남자가 아닌 존재는 여자가 되는, 맞죠? 두 개념적 범주를 이 2개의 단어가 꽉 채우는 단어 관계가 바로 이제 상보 반의어라는 거야. 그래서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단어의 반의어 의미가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 엄마 아빠도 될 수 있고, 부모라는 개념적 범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개념적 범주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 부모라는 개념적 범주가 있다고 한다면 엄마하고 아빠는 어때? 50대 50으로 꽉 그 부모를 채우는 반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인생, 삶과 죽음. 오케이? 합격과 불합격. 맞아? 이 두 단어의 중간항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꼭 합격과 불합격을 상보 반의어로 예시를 제시하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추가 합격은요? 예비 합격은요? 이지를 한다고.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알겠어? 추가 합격은 너무 좀 살 떨리는 거 아닙니까? 안 빠지면 어떡해? 맞지? 되게 비참하게 내 앞에서 딱 그 마감이 되면 어떡해? 얼마나 슬프겠어. 맞지? 뭐 점수가 좀 남고 이래도 그냥 최초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최초합했을 때 그 느낌 있지. 인생에서 딱 한 번 느껴보는 거잖아. 맞지? 물론 2번, 3번 느껴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가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와, 소리 질렀어. 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딱 느꼈던 도파민은 추후에 어떠한 삶의 경험을 해도 그때만큼의 도파민이 안 나왔던 것 같아. 자, 아무튼 간에, 자, 정도 반의어 볼게요. 정도 반의어. 자, 정도 반의어. 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도파민이 나올 수 있게,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제가 갈아 넣겠습니다. 자, 일단 정도 반의어를 보면은, 자, A와 B라는 2개의 단어의 쌍 말고 중간에 뭐가 존재? 중간항이 존재. 중간항. 알겠어? 중간항이 존재한다고. 자, 높다하고 낮다. 높다하고 낮다는 어때? 높다하고 낮다 사이에 서로 중간항이 존재하지. 애매한 그 수치가 있잖아. 춥다고 덥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도 반의어는 얘들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높다하고 낮다는 어때? 그 뭐라고 하냐? altitude라고 하나? 그 고도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지. 수치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어. 춥다하고 덥다도 어때? 디그리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이렇게 수치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도 반의어라고 해. 근데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자, 이 해당 정도 반의어 앞에 매우라는 말을 앞에 수식어로 넣었을 때 말이 통하면 어때? 정도 반의어야. 알겠어? 매우 높다, 매우 낮다 말 되지. 맞지? 매우 춥다, 매우 덥다 말 되지. 그러니까 매우라는 정도 부사어를 넣었을 때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도 반의어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나는 매우라고 알려줬어. 맞아? 근데 어떤 애들은 계속 이걸로 쓰더라고.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맞지? 자, 보자. 그 다음에 방향 반의어 별표. 자, 방향 반의어가 어려워. 자,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어. 출제 가능성이 있어. 알겠어? 자, 이게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한 반이어의 형성이 다른 반이어의 형성의 기준이 되는 반이어쌍을 자, 방향 반이어라고 볼 수가 있어. 잘 봐자. 출발과 끝. 자, 이 방향 반이어는 상보 반이어와는 다르게 상보 반이어는 좀 절대적인 단어 구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방향 반이어는 약간 상대적이야. 상대적이. 출발과 끝. 즉 뭐냐면 한 반이어의 형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반이어의 형성이 기준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려면 출발이 있어야 돼. 출발이 있어야지 끝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돼? 잘 모르겠어? 자, 북극과 남극의 개념을 보자. 북극이 있어야지만 남극이 존재해. 왜 그러냐면 잘 봐봐. I'm 타노스. 지구를 바라보고 있어. 맞지? 타노스가 지구를 바라보고 있어. 이 튕길까 말까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우주라는 맞죠?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를 봤을 때 이 북극과 남극이 구분이 될까? 안 되겠지. 맞아? 안 돼.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 맞아? 위 아래 개념이나 이러한 그 중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방향 감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 우주의 공간에서는 맞지? 어떻게 이 방위의 감각이 좀 있을 수가 있겠어? 없겠지. 근데 다만 타노스가 이쪽을 북극으로 봐야 되겠다 라고 기준을 세우면 어때? 자연스럽게 여기가 남극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북극과 남극과 관련된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방 위의 개념들은 다 방향 반이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반이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 맞니? 주하나 왼쪽이 어디야? 네 입장에서 왼손 들어봐. 근데 내 입장에서는 왼손이 이쪽이야.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는 왼쪽이 이쪽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때? 왼쪽이 이쪽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반이어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이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어. 이거 두 개랑 이제 구분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보자. 사다하고 팔다. 이것도 방향 반이어야. 왜냐면 사는 행위는 파는 행위가 존재해야지.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 단순히 그 행위 하나만 보지 말고 이 두 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 더 해보자. 스승과 제자.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지. 근데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선 누가 있어야 돼? 선생님이 있어야 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야지 제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나도 그래. 가르치는 애들이 있어야지 저 선생이에요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이런 비슷한 개념이 뭐 있어? 부모와 자식이 있지. 맞아? 부모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부모가 성립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식을 낳아야 부모가 되는 거지. 자식이 없는 그 부부를 부모라고 부르지는 않잖아. 마찬가지로 자식은 누구로부터 태어나? 부모로부터 태어나. 부모 없이 자식이 있을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있어. 롤이라는 게임에서는 있을 수가 있더라. 롤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부모 없는 자식이 생기더라고. 맞죠? 좀 엄숙해지더라. 갑자기 나의 부모님이 사라지더라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자,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다. 맞지? 자, 됐나요? 자, 넘깁시다. 자, 단어의 의미 변화,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의미 이동. 자, 이건 읽어보시고요. 자, 직접 구성 요소, 요것만 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구성 요소. 자, 직접 구성 요소는 단어의 1차, 2차 형태소 분석을 해보는 거야. 자, 단어를 구성하는 1차, 2차 형태소 분석을 해보는 거야. 이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해당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자,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어근의 개념을 동그라미, 접사의 개념을 세모 이렇게 분류할 거야.
레슨에 가장 스탠다드하게 많이 나오는 예시부터 한번 볼게. 자, 코웃음. 자, 코웃음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자. 자, 1차적으로 코웃음은 어떻게 분석이 돼? 자, 가지치기로 분석을 하는 거야. 코와 웃음으로 분석이 되고, 여기서 웃음은 더 나눌 여지가 있지. 웃다와 음으로 분석이 돼. 됐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거를 어근과 접사로 분류해 보자고. 자, 웃음에서 웃은 어근, 음은 접사. 됐지? 그러면 웃음은 뭐가 돼? 파생어가 돼. 근데 파생어가 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서 상위 단어를 구성을 하는 구성 요소로 쓰여. 그러면은 웃음을 어근으로 처리할까, 접사로 처리할까? 어근으로 처리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파생어, 자, 어근과 접사와 결합한 파생어가 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서 단어의 구성 요소로 분류가 될 때는 어근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파생어라는 것 자체가 단어이기 때문에. 자, 코웃음은 뭐다? 합성어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 판단해 보세요. 직접 구성 요소. 이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것은 1차 분석 성분을 말해. 이 1차 분석 성분의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거든. 이 코웃음은 이 직접 구성 요소가 합성어야, 파생어야?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뭐야?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뭐인? 파생어인 뭐야? 합성어. 됐어? 자, 코웃음이란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을 해가지고 정의를 내린 결과, 코웃음이란 단어는 이 단어를 구성하는 1차 분석 성분이 코하고 웃음이고, 웃음은 또 웃과 웃음으로 나눠지지. 웃과 웃음으로 나눠지는 그 웃음이란 단어는 웃이라는 어근과 음이라는 접사로 구성되는 파생어인데, 이 파생어가 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서 상위 단어를 만들 때 이 파생어는 어근으로 분석이 돼. 어찌됐든 간에 어근이 결합한 코웃음은 합성어가 되는데, 이 코웃음이라는 합성어의 직접 구성 요소들을 분석을 해보면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야? 파생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인 무슨 단어라고? 합성어라고 우리는 정의 내려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비웃음. 자, 비웃음도 내가 해줄게. 자, 비웃음은 코웃음이랑 비교해가지고 많이들 함정을 유도하는 그런 예시야. 비웃음은 비웃다의 어간이 있어. 코웃다의 어간은 없지만 비웃다라는 단어의 어간은 있어. 비웃다의 음이 결합한 거야. 자, 비웃다는 얘들아 또 비라는 접사에 웃다라는 어간이 결합한 단어야. 됐지? 자, 비는 접사, 웃은 어간. 어간이자 어근. 그래서 비웃은 뭐가 되는 거야? 파생어 어간이 되는 거야. 파생어 어간이 또 다른 단어의 그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서 직접 구성 요소의 성분이 되었어. 그러면 뭐로 본다? 어근으로 본다. 음은 뭐야? 접사. 비웃은 뭐야? 파생어. 자,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자, 정리해봐. 네, 쉬는 시간 따로 줄게 얘들아. 자, 비웃음 하고 미끄럼틀 나들이요. 자, 이거 분석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미끄럼틀, 4번은 나트리옷이야. 여기가 완전 데드 스팟이구나. 아예 안 보이네. 자, 나트리옷은, 자, 힌트 드리면 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나다, 밖으로 나가다, 나다. 들다, 들어오다에 들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나다, 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고로. 자, 조금 머리 써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국 암기를 해야 이걸 가져간다는 건데, 그러면 효용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 1분 뒤에 같이 할게요. 오늘 너무 피곤하다. 바로 좀 자야겠다. 자, 봅시다. 자, 비웃음부터 볼게. 비웃음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뭐예요? 접사하고 어근을 따지는 건 필요 없어.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 또는 파생어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뭐야? 그렇지. 파생어인 뭐다? 파생어라고 볼 수 있어.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미끄럼틀 볼게, 얘들아. 미끄럼틀. 자, 미끄럼은 미끄럽이라는 동사에, 미끄럽다라는 형용사에 미음이라는 명사 파생 접사가 붙었지. 미끄럽다 어근 접사. 미끄럼 뭐야? 미끄럼 은 파생어이면서 어근 맞지? 틀도 어때? 틀에 박혔다. 자립성이 있죠? 어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틀은 뭐야? 합성어야. 맞지? 즉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뭐임? 뭐? 파생어인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 자, 나트리옷 또 보자. 나트리옷. 나트리는 나다, 들다, 이. 그리고 나들은 나하고 들. 오케이? 자, 나다의 어간 나와 들다의 어간 들이 있어요. 맞죠? 이거 그냥 알아두라고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다, 나다. 들어오다, 들다. 나다, 들다, 어근, 나들, 합성어, 어근. 이가 접사예요, 접사. 맞지? 그럼 나들이는 뭐야? 파생어가 되면서 어근이 되는 거야. 옷도 어근이 되는 거고. 그럼 나들이 옷도 합성어가 되는 건데, 이것도 또한 어때? 3번과 동일하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가 되는 거야. 됐어?
됐어? 자, 요 다음 시간에 직접 구성 요소 간단하게 테스트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 형태소 분석 연습 딱 해오시고요. 오케이? 다음 주에 품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끝. 고생 많았다. 물론